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해외 금리 파생 상품 대규모 손실에 대해서 조금 진상을 파악하고자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DLS와 DLF, 지금 여기에 투자된 금액이 8,3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만기까지 간다면 이거 전액 다 손실 처리가 될 겁니다. 다 휴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DLS가 뭐고 DLF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DLS라고 한다면 지금 금리랑 연계돼서 이제 파생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금리랑 연계된 파생 상품. 그래서 DLS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직접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그것을 보고 직접 투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DLS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의 그 판단에 맡겨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 DLS 같은 경우에는 책임이 증권사에 있다기보다는 투자자에게 더 많이 있죠, 사실. 근데 이제 DLF는 조금 틀립니다. DLF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DLS에 투자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그리고 그런 상품 판매로 이제 얻어진 그런 투자 자금들 있잖아요. 그것을 모아서 사모펀드 형태로 구성을 해서 은행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DLF는 간접 투자가 될 거고요. DLS는 직접 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더 쉽게 얘기를 한다면 DLS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직접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투자하는 형태에 가까울 거고요. DL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투자가 아니라 펀드에 가입을 해서 투자하는 간접 투자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두 상품 모두 금리가 만기일까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약정한 수익률을 만기에 지급하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조금 뒷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상품 모두가 이제 금리가 만기일까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약정한 수익률을 만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두 상품 모두 옵션 매도형 상품입니다. 금리와 연계된 옵션 매도형 상품이에요. 옵션 매도형 상품이라는 뜻은 반대로 옵션 매수형 상품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거는 옵션 매도형 상품이에요. 이거는 뒤에서 제가 잠깐 이 히스토리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뒷부분에서. 그래서 어쨌든 옵션 매도형 상품이기 때문에 일정 구간에 이제 머무르면 약정한 수익률을 만기에 지급하는 형태가 되겠고, 반대로 일정 구간에 머무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증권사나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파생 상품이 원래 그 약정한 그 금리 영역대가 있을 거예요. 그 상품에 그 약정되어 있는 그 금리 구간에 머무르지 않고 그 금리 구간을 위로 벗어나든지 아래로 벗어나든지 하게 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옵션 상품 특성상 원금은 당연히 손실 처리가 됩니다. 전액 손실 처리가 됩니다. 모두 다 휴지가 돼요. 한 푼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옵션 매도형이란 말이죠. 옵션 매도의 경우 통상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옵션 매수의 경우 매수는 손실이 무한대가 아니라 원금까지만 손실을 봅니다. 대신 수익을 볼 경우 무한대예요.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볼 경우 보통 100%입니다. 원금까지. 근데 여기에는 지금 이 상품 특성상 지금 5%로 대충 4에서 5%로 지금 설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뒷부분에서 조금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파생 상품 구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지금 국내에서 판매된 그 상품의 지금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건 금강원에서 제공한 내용이고 이 표가 올라온
그 뉴스 기사는 제가 영상 하단에 원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상품입니다. 한 가지 상품은 이제 영국과 미국 금리에 대한 상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독일 10년물 금리에 관련된 상품. 먼저 독일 10년물 금리 상품을 좀 보자면 일단 이 상품의 경우에는 만기일이 올해 9월에서 11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물, 10월물, 11월물 이렇게 만기가 차례대로 도래하겠죠. 이런 상품인데 사실상 지금 금리 흐름 그리고 경제 사이클 흐름상 금리가 여기서 급등할 가능성은 없겠죠. 급등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많이 내려온 그 상태에서 다시 원래대로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9월에서 11월 달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이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손실률이 95.1%죠. 만기까지가 되면은 이건 이제 100%로 바뀔 겁니다. 전액 다 휴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독일 10년물 쪽에 상품을 판매한 규모를 보면은 1266억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DLF 형태로 판매한 금액 규모가 1255억 원이에요.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 직접 판매한 금액은 11억 원.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독일 10년물 금리 쪽에 몇 명이 구매했고 얼마만큼 구매했는지를 대충 따져보니까 평균 1인당 2억 원 정도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인당 2억 원 정도 손실을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예상 손실률이 현재 95% 정도. 8월 7일 기준. 그런데 이게 만기까지 가면은 이게 100%로 바뀔 거기 때문에 1인당 2억 원씩 다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제 영국과 미국 관련 상품인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7년물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5년물 금리 연계 파생 상품인데 이것들은 이제 만기일이 2019년 올해에도 돌아오고 2020년에도 돌아오고 2022년에도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품 만기상으로는 크게 이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통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 무려 56.2%. 만기가 2022년에 된 거는 아직 손실 규모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56.2% 반토막 이상이 난 상태라고 합니다. 투자된 그 규모를 보면은 우리은행에서 2,757억 원, DLF겠죠. 하나은행도 3,876억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DLF일 거고요. 그리고 국민은행은 252억 원, 이것도 DLF. 다 은행에서 사모펀드를 구성을 해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유안타증권과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각각 50원, 13억 원인데 이건 이제 투자자가 직접 판단을 해서 투자한 형태겠죠.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유럽의 경우 제가 작년 영상을 통해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럽에서 양적 완화가 이제 작년에 이제 종료가 됐잖아요. 12월부로. 그때 제가 미리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좋은 케이스로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더 이상 채권을 찍어낼 수 없어서 양적 완화가 종료되는 매우 안 좋은 케이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아마 기존에 그 양적 완화했던 그런 기준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완화해서 새롭게 양적 완화를 다시 해야 할 거다라고 제가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제 채권이죠. 양적 완화로 발행된 채권들 이런 규모들을 이제 데이터로 이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뜻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2019년에 다시 부양책을 꺼내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금리 역시 내려갈 확률이 높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미 유럽 쪽은 정책 금리는 제로금리로 하한선에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중은행과 중앙은행 간의 예금 금리를 이제 추가로 내려서 마이너스 금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이너스 금리 자체도 하향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유럽에서 특히 침체 징후가 연초부터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PMI 지수를 이제 보면
잘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올해 1분기부터 유럽에서는 침체 징후가 강력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2월달, 3월달 아마 3월 정도일 거예요. 유럽은 이미 침체 초입에 들어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연준까지 비둘기파를 이제 완전히 전환했죠. 3월달에 3월 FOMC쯤에. 그래서 이미 시점이 되면은 금리가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라는 이런 그 저항들이 분명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당시에는 금리 동결 사이클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 이제 그게 문제였는데 안타깝게도 금리 동결 사이클이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했어요. 올해 5월달 FOMC 때 좀 징후가 보였어요. 그리고 6월 초에 연준에서 시카고 연설을 통해서 완전히 확인 사살을 해줬죠. 이제 앞으로 이제는 금리를 내릴 거다. 그래서 어쨌든 이 상품의 구조를 보면은 만기까지 금리 동결 사이클이 만약에 유지가 됐다면 투자자들은 수익을 챙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기까지 이제 최대 만기가 이제 2022년까지 설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만기가 올해 돌아오는 것들도 있었지만 20년, 22년까지 이렇게 상품이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2022년까지라고 봤을 때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그때까지 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거의 없죠, 솔직히. 그래서 오히려 만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남았었고 만기 전까지 침체에 빠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엔 뭐냐? 경제 사이클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은행과 그리고 이제 증권사들 그리고 거기에 투자자들 다 모두 포함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은행은 좀 책임이 좀 커요. 그리고 파생상품 특성상 제로섬 게임입니다. 누군가 손실을 크게 입는다면 반대로 누군가 크게 수익을 얻는다는 뜻이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손실을 크게 입었다면 어느 다른 반대 포지션에서는 이만큼 수익이 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대규모 손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 이런 그 흐름을 예상을 해볼 때 계속 이제 금리 인하, 제로금리까지 연준의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제로금리까지 이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다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거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그 상황을 조금 고려를 해볼 때 한 푼도 건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상품 자체가 매도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만기가 차례차례 돌아오면서 원금 전액 손실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뭐 은행에서 크게 결단을 하고 지금의 포지션을 그대로 수익 확정으로 찍어버리고 손실을 줄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건 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투자자들이 법적으로 이제 좀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은 은행 쪽에다 압박을 넣을 수는 있겠죠. 니네 그거 그냥 더 이상 만기까지 두지 말고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투자 자금을 건질 수 있게 다 손실 처리해라. 확정 손실해라. 이렇게 이제 압박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일단 만기까지는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좀 몇 개 좀 기사를 살펴볼게요. 제가 여기 제목에다가 2008년 미국에서 봤던 만행과 유사하다. 제가 이렇게 달아놨는데 일단 동아일보 쪽에서 이제 올라온 그 기사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조금 발췌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단체 카톡방을 개설해 은행 직원이 독일 국채 연계 상품을 권유하면서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절대 안전하다고 했다. 그리고 은행이 고객을 호구로 보고 불안전 판매를 했으니 불매운동을 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동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내부 고발자죠. 자신을 은행 직원이라고 밝힌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은행이 단기 성과주의에 목말라서 판매 직원들을 사지에 몰아놓고선 위에선 꼬리 자르기를 한다. 뭐 대부분 상품 판매가 이런 식입니다. 뭐
위에서 빨리 상품 판매라. 거의 뭐 은행원들을 뭐 영업맨으로 이제 취급하잖아요. 지금도 특히 모든 은행 직원들이 다 그럴 겁니다. 창고에서 자신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위에서 무조건 상품 판매하라고 시킵니다. 지인들이건 뭐건 최대한 상품 판매해서 실적을 올려라. 이제 수수료 먹고 사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압박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부자 고발자도 이렇게 있었고.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요거죠, 요거. 일단 요런 멘트는 위에서 시킨 걸 겁니다, 아마. 은행 직원이 독일 국채 연계 상품을 권유하면서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이 상품은 절대 안전하다. 이거는 이제 위에서 시킨 거겠죠, 당연히 이런 멘트는. 근데 이 상품 자체가 매도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매도 포지션. 이 매도 포지션 선택은 누가 했을까요? 당연히 은행이 했겠죠. 이거 은행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거. 왜냐? 경기 사이클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기사를 한번 볼게요. 이건 중앙일보 건데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주 이들 상품을 주로 판 우리은행과 KB하나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는 한편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의 적정성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게 어쨌든 증권사를 끼고 은행도 같이 이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상품 설계는 이 상품을 원래 그 발행한 사람 그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제가 뒤에서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문제인지. 제가 여기다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DLS와 DLF 같은 경우에는 두 상품 모두 다 옵션 매도형 상품입니다. 옵션 매도형. 매수형 상품은 하나도 없어요. 매도 포지션을 구매한 대신에 기초 자산이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해당 프리미엄을 모두 떠안는 구조예요. 매도 포지션은. 그러니까 이거 가격이 상승하는 쪽이 이제 매수 포지션이잖아요. 매수 포지션으로 인해서 기초 자산이 상승을 할 경우에는 상승하는 만큼 그 리스크를 다 떠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매도 포지션은. 그래서 이번 사태가 특히 좀 코미디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웃긴 거예요, 이거는. 만기일까지 고작 4%에서 5% 정도의 수익률을 보기 위해서 원금 전액 손실 리스크를 감수한 상품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지금의 경제 사이클이 뭐 금리를 뭐 올린다고 해도 크게 올리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서 꽤나 긴 시간 동안 동결 또는 금리 인하를 해도 조금밖에 인하하지 못하는 그런 사이클이라면 좋은 상품입니다. 거꾸로 얘기했을 때. 근데 지금 그런가요? 2018년 제가 하반기부터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경제 사이클이 이제 거의 정점에 이르는 구간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 사이클만 분석을 했어도 증권사와 은행들은 이 상품을 선택을 안 했겠죠. 어떤 상품을 선택했을까요? 옵션 매수 상품을 선택했겠죠. 이게 지금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히스토리냐면은 이 상품 자체를 설계한 쪽은 글로벌 투자은행이에요. 글로벌 투자은행들 몇 개가 뭉쳐가지고 자금을 조성을 해서 만든 겁니다. 이 상품을. 그리고 국내 투자은행에 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결국 뭘 선택을 했느냐? 옵션 매도.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상품을 이제 다 기획을 해서 이제 국내에 소개를 해줬더니 이제 국내 쪽에서는 대충 그 상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 다 이제 검토를 하고 그래 그 상품 검토해 보니까 우리는 그냥 옵션 매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글로벌 투자은행에다가 자금을 구성을 해서 옵션 매도에다가 투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옵션 매도 관련된 상품을 내놓은 거고, 그리고 은행에서는 투자자들한테 상품을 판매해서 판매한 자금을 가지고 사모펀드를 구성을 해서 옵션 매도 쪽에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글로벌 투자은행, 이 상품을 발행한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얘네들이 처음부터 이 상품을 매수 포지션을 유지를 한 상태에서 판매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네는 발행만 하고 한국에서는 어쨌든 한국에서 옵션 매도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반대쪽에서 옵션을 매수해 줄 사람들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지역 가서 뭐 투자자들을 모아서 뭐 옵션을 매수해 줄 사람들을 아마 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서 옵션 매도가 거의 8,000원 넘게 쏟아졌으니까 이미 반대 포지션 글로벌 투자자들은 지금 그만큼의 수익을 맛보고 있을 겁니다. 잠정적으로 이제 만기일까지 계산을 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을 호구로 잡아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매도 쳤잖아요, 옵션은. 이 관련된 그 파생 상품을. 그럼 반대 포지션에 위치한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대박이 터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독일 금리 관련된 상품은 이제 곧 만기잖아요. 바로 다음 달부터 차례차례 만기가 돌아오는데 얘네들은 뭐 노났죠, 뭐. 대박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이제 저는 핵심을 뭐라고 보냐면 증권사, 이번 사태와 관련된 증권사 그리고 은행들 얘네들이 경제 사이클을 분석할 정도의 그 능력 그리고 시장을 분석하는 능력도 없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증명된 사건입니다. 공식적으로 증명된 사건. 왜냐? 얘네들이 경제 사이클을 분석을 하고 앞으로 연준의 그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채권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분석을 해놨다면 국내 투자자들에게 옵션 매도용 상품을 소개하지 않았겠죠. 매수 상품을 소개했겠죠. 옵션 매수. 안 그래요? 아마 거꾸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핵심은 증권사 은행들이 경제 사이클 분석할 능력도 없고 채권 시장을 분석하는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공식적으로 증명하게 된 사건이고요. 또 반대로 투자자에게도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왜? 아니 자기의 그 소중한 돈을 남의 말을 믿고 투자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최소한 내가 어느 상품에 투자할 때에는 그 상품이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인지 그렇다면 지금의 시장 흐름과 그리고 경제 흐름상 내가 투자하는 이 상품이 수익이 날 확률이 높은지 안 높은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됐을 때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냥 돈이 있으니까 저금리 세상에 은행에 맡겨놓자니 뭐 수익이 비실비실하고 그러면 채권 관련 상품이 좋다고 하니까 또 은행에서 또 굉장히 안전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5%라도 좀 먹어볼까? 이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투자를 한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원론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책임은요. 증권사, 은행에 있습니다. 이런 사이클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잘못된 상품을 이제 소개를 한 거죠. 이게 1차 책임이고요. 둘째는 투자자들한테 있는 겁니다. 결국. 두 번째 책임은. 얘네가 이렇게 잘못 분석을 해서 상품을 내놨다 할지라도 투자자들이 판단을 했을 때 좀 아니다 싶으면은 투자 안 하면 되잖아요. 결국 이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이제 키포인트는 이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옵션 매도 경우에는 손실이 무한대입니다. 일반 파생 상품이랑 비슷한 구조라면은 지금 원금 외에 손실분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사모펀드를 이제 구성하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이 손실을 떠안아야 되겠죠. 아마 이런 구조라면 그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증거금 납입하라고 계속 압박을 넣고 있을 겁니다. 일반 그 파생 상품이라면. 근데 일반 파생 상품이 아니라 어느 정도 손실과
그리고 수익 상단, 맥시멈이 좀 제한이 되어 있는 파생 상품이라면 뭐 원금까지만 손실이 되어 있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이걸 좀 간단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이번 DLS, DLF가 일반 파생 상품 구조다. 그러면 아마 투자개발은행에서 상품을 이렇게 내놨을 겁니다. 일단 금리에 대한 콜, 그리고 풋 상품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각각 이 콜에서는 매수와 매도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풋도 마찬가지로 매수와 매도가 다 가능합니다. 보통 지수 관련 파생 상품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금리 관련 상품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일정 금리 영역에 머무른다. 그러면 수익이 난다. 즉 매도 포지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독일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단을 0.5%로 잡고 하단을 마이너스 0.5%로 잡고, 그래서 0.5% 콜 매도, 그리고 마이너스 0.5 풋 매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투자를, 이제 사모펀드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다면 독일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 만기까지 상단 0.5와 하단 마이너스 0.5 이 사이에서 만기에 끝나면 모두 수익입니다. 콜 매도도 수익이고 풋 매도도 수익입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5로 깨고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콜 매도 같은 경우에는 수익입니다. 하지만 풋 매도는 마이너스 0.5 풋 매도는 무한대 손실입니다. 그러면은 콜 매도에서 수익이 발생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풋 매도에서 무한대 손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손실분을 전부 다 커버해 주진 못합니다. 아마 이 풋 매도 포지션에서는 증거금 납입하라고 계속 압박을 해 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일반적인 파생 상품 구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 같이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은 이제 4에서 5% 정도 수익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파생 상품 구조와 달리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뭐 독일 금리가 만기까지 0.5에서 마이너스 0.5에 머물면 4에서 5% 수익을 줄게. 이게 매도 포지션으로 잡고, 그리고 만약에 0.5에서 마이너스 0.5 금리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얘네들은 이제 거꾸로 맥시멈 100%까지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원래 일반적인 파생 상품에서는 매수 포지션은 수익이 무한대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정을 해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수 포지션의 경우 맥시멈 수익은 100%까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날 경우에 무한대 손실이지만 100%로 제한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반대입니다. 완전히 수익이 나는 구조가 반대예요. 반대로 매수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나면 4에서 5%만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품이었다면 뭐 추가 손실은 발생하지 않고 원금까지만 손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많이 우습죠, 솔직히. 거꾸로 보자면 이런 경기 사이클에서 증권사와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 4에서 5% 먹으려고 원액 정금 손실 리스크를 감수한 거고요. 만약에 거꾸로 분석을 제대로 해놨다면 고작 4에서 5%의 손실을 리스크를 감수를 하고 100%의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매수 포지션을 선택을 했었겠죠. 그리고 이 상품을 투자자들에게 소개를 해줬고, 그리고 아마 지금쯤이면 국내 그 DLS, DLF 수익 대박이 났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와 있었겠죠. 만약에 반대였다면 상황이. 그래서 굉장히 좀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아니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경제 사이클과 채권 시장의 동향을 이런 식으로는 분석이 안 되거든요. 도저히. 그런데 어떻게 증권사와 은행 그리고 지금 여기서 판매된 여기 보면은 이 판매된 증권사나 은행들을 보세요. 얘네들이 그냥 뭐 삼류은행 이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지주사가 있는 멀쩡한 은행권입니다. 제1금융권. 근데 제1금융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고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진짜.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2008년 때. 이거는 이제 빅쇼트 영화의 장면인데, 이제 이 주인공 중에 한 명, 이 사람이 이제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입니다. 마이클 버리. 이 사람이 증권사에 찾아가죠. 그래서 모기지 시장 채권 상품에 대해서 신용부도 스와프 상품을 출시를 하고 싶다. 그리고 직접 투자하고 싶다. 그랬는데 얘네들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월가입니다. 공짜 돈을 마다하진 않아요. 하면서 이제 실실 쪼갰죠. 실실 쪼갰는데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마이클 버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리석은 투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옳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하죠. 사실 저는 채권들이 부도가 났을 때 이곳의 지불 능력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오히려 거꾸로 걱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또 말을 하죠. 우리가 돈을 못 줄까봐 걱정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상품을 계약을 하죠. 여기가 바로 골드만삭스입니다. 어떤 뭐 삼류 금융사가 아니었어요. 골드만삭스였어요. 그리고 마이클 버리는 이제 뭐 전리품을 챙기겠다는 의미심장한 이제 멘트로 이 컵 마음에 드는데 아들 줘도 될까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컵을 또 기념품으로 가져가죠. 그리고 판매를 이제 하고 나서 마이클 버리가 돌아가고 골드만삭스 내부 사람들은 신나게 웃습니다. 완전히 눈먼 돈을 먹었다고. 아주 신나게 웃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상품을 가져왔는데 우리나라 은행사 증권사는 이게 웬 떡이야? 지네들이 분석했을 때는 금리가 그렇게 갑자기 내려갈 확률을 거의 제로로 본 거죠. 0%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럴 일이야 있겠어. 여기도 나오잖아요, 지금. 투자자들한테 상품 판매했을 때 절대 안전하다. 절대 안전하다. 그럴 일 없다. 이렇게 완전히 거의 확신하고 상품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엄청나게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이제 땡큐죠. 수수료만 해도 꽤 짭짤합니다. 단기적으로 은행 외적인 그런 업무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수수료 수익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특히 은행 같은 경우에는 당시 상품을 판매를 했을 때 이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아마. 지금 헤럴드 경제에서 조금 자세한 내용이 올라왔는데 그 마지막 기사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안전한 선진국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6개월 만에 정기 예금에 2배를 벌 수 있어요. 라는 단순 논리로 복잡한 투자 동의서에 사인을 받고 녹취를 얻어낸 것은 아닐까. 투자자 동의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불완전 판매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판매자조차 위험 구조에 대한 뚜렷한 이해가 없었다면 완전 판매 역시 아니라고 봐야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다 녹취했을 겁니다. 투자 동의서 다 사인 받겠죠. 이건 뭐 기본적인 거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자에게 그래도 책임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뭐 금강원 쪽에서는 뭐 이번 주에 조사를 해서 이것이 불안전 판매인지 아닌지는 뭐 조사해 보겠다고 하지만 뭐 크게 뭐 기대는 없습니다. 이게 불안전 판매로 결정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100%라고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낮아요. 이미 다 투자 동의서 사인 받고 앵무새 같이 빨리빨리 이렇게 주요 내용들을 이제 투자자들한테 얘기를 해줬겠죠. 그러면서 다 사인을 받았을 거고. 근데 문제는 이 상품을 판매한 사람들은 어쨌든 전문가가 아니죠. 어쨌든 위에서 다 시키는 대로 했을 거고, 문제는 위에서 시킨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제대로 분석을 못해서 이런 사태를 만들어냈다는 거. 그 책임은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번 상품 판매가 많았던 곳이 여기도 지적을 하죠. 비은행 부문이 작았던 금융지주의 일부 은행이라는 점. 그러니까 삼류은행이 아니에요. 이번 사태가 일어난 곳이. 그래서 일부 은행, 이런 금융지주의 일부 은행이라는 점도 굉장히 씁쓸한 거고. 그리고 결국 자산관리 부문에서 수익을 높이려고 과욕이 독이 된 꼴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키코와 리먼 브라더스 관련 채권 투자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 당시에서도 이쪽 채권 관련 CDO죠, CDO. 이런 파생상품 쪽에다가 투자를 해서 엄청난 손실을 입었거든요. 우리나라 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지금 또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또 당했다면 너무 어이가 없다. 이번엔 정말 제대로 깨달았으면 한다 했는데 이건 깨달을 수가 없죠. 이건 뭐 분석의 능력입니다. 뭐 깨닫고 뭐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고 확실한 거는 뭐다? 결국 이번 사태와 관련된 증권사, 은행사들의 그 애널리스트들도 결국 근거 없는 긍정론에 빠졌고 코앞에 있는 수수료를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상품을 내놓은 거다. 그것도 시장 분석을 제대로 해놨다면 옵션 매수형 상품을 내놨겠지만 이런 것조차도 기본적인 이런 분석도 안 됐기 때문에 옵션 매도형 상품을 판매를 하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되게 어이가 없어요. 솔직히. 이거는 정말로 생각해도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매수 포지션을 상품으로 내놓고 매도 포지션을 뭐 일부 해지형으로 같이 내놨다면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분석상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매수형 쪽에 뭐 70% 그리고 매도 쪽에 30% 형태로 구성이 되도록 상품을 이제 묶어서 상품 구성을 이제 이렇게 해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를 했었다면 굉장히 똑똑한 상품 발행이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었더라면. 근데 결국 뭐 증권사나 은행사 쪽에서는 옵션 매도 쪽에다 그냥 몰빵을 해버린 그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뭐 이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뭐 어떤 핑계를 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뭐 투자자들에게도 같이 책임이 있지만 이 상품을 투자자들한테 소개한 이런 분석 오류에 있어서 온 이런 책임 같은 경우에는 좀 벗어나기가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조금 중간에 뭐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 개발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발행을 했고 거기서 이제 검토를 해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옵션 매도 쪽으로 포지션을 잡고 상품을 판매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알려드릴 필요가 있고 결국 모든 책임은 증권사, 은행사 그리고 2차 책임자는 투자자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번 시간을 마련을 한 거고요. 앞으로 다 똑같습니다. 뭐 이건 펀드건 그 외에 뭐 기타 상품이 됐건 주식이 됐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됩니다.
당연히 공부가 필요하죠. 공부 없이 그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소개하는 정말 사탕 발린과 같은 그런 말에 현혹이 돼서 투자를 하는 거는 정말로 무책임한 투자예요. 이것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는 거는 모두 다 투자자 잘못입니다. 특히 금융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없어요. 전문가가 없고 결국에는 스스로가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다 구분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